it's actually happening. When you look at the Caribbean islands and the Caribbean central banks and the Bahamas, actually, you have, I believe, 4 or 5 islands which together have decided at central bank level to go with a digital currency. So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s coming alive. Way to say it, because even though we refer to cryptos all the time, there's Bitcoin and everything else is an altcoin, and they're all cryptocurrencies. Not all digital currencies are actually crypto. In order to be a crypto, it needs to be anonymous, it needs to be private. No government digital currency would actually be. 안녕하세요. 중국 뉴스 해설의 이 박사입니다. 중국 정부가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것 같습니다. 포브스는 중국이 이르면 다음 달인 11월 11일 광군제에서부터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로이터는 지난달 8월 10일부터 베이룽장 하얼빈에서 열렸던 중국 금융 40인 포럼, 여기에서 12일에 인민은행의 지불결산사라는 부서의 장인 무장촌 사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도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무장촌은 이 포럼에서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를 연구를 해왔고, 그래서 5년간을 연구를 했는데 이미 기술 개발이 완료되어서 언제라도 상용화할 수 있는 단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이전에는 이름을 CBDC라고 불렀습니다.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걸 줄여서 CBDC라고 했는데 아마도 프로젝트 이름이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부르지 않고 DCE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이 말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앞으로 사용할 이름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잠정적으로 부르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로이터는 이달 9월 6일 보도에서 또다시 이 무장촌의 이야기를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디지털 화폐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매우 유사한 모습이 될 것 같다고 했고요. 지금 중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런 것들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사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재미있어 한 것은 이 무장촌이 이러한 디지털 화폐의 개발 이유, 개발 배경이라고 할까요? 또는 목적이라고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 주권 및 법적 화폐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곤경이 닥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게 중국 정부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정부이든지 간에 뭔가 새로운 개념, 새로운 기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상투적이지만 듣기 좋은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1세기 기술을 선도한다든가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고한다든가 이런 언제나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이 디지털 화폐 같은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에 대해서 진취적이고 장밋빛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금융 주권을 보호한다, 화폐 안전을 보호한다, 곤경이 오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굉장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페이스북의 리브라도 있고요. 또 이미 중국에서 한번 열풍이 불었다가 금지된 비트코인 같은 것도 있죠. 이렇게 서방 세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전자화폐, 암호화폐들이 등장을 하니까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무장촌은 중국의 디지털 화폐의 기능 중에 한 측면으로서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기능, 이 두 가지 기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알쏭달쏭한 표현인데요. 아마도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기능을 강화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익명의 거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다 또는 그렇게 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매우 유사한 설계이지만 리브라를 모방한 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알쏭달쏭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기능적인 측면은 유사하지만 기술적 내용은 많이 다르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리브라의 경우에는 이 리브라라는 암호화폐를 보증하기 위해서 상응하는 은행예금, 또 단기 국가
부채, 심지어 뭐 금 같은 얘기도 나오고요. 또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관리자 그룹의 네트워크에 의한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무창초는 이론적으로 보면 어떤 기업도 도산할 수 있고, 그게 페이스북이 됐든 또는 중국의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대기업이 됐든 도산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런 화폐가 안전하게 이용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화폐에 중앙은행이 담보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 이 신뢰성은 심지어 인터넷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인터넷도 안 되고 뭐 통신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도 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엔지니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아마도 과거 많이 시도되었던 전자지갑과 같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상품권이나 이런 마일리지 카드처럼 카드 안에 전자화폐의 형태로 기록을 하고 이것을 상점에 가서 현금 대신에 지불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상점도 상점의 단말기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점의 스마트 월렛, 전자지갑 이런 곳에 전자화폐를 옮겨 받음으로써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리브라, 비트코인, 이리디움 이런 식으로 제3의 매개체가 아니고 그냥 돈입니다. 그냥 위안화입니다. 위안화를 1대1로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이론적으로는 예를 들어 100위안이라는 돈을 뭐 동전의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지폐의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수표의 형태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유형이 아니다 뿐이지 무형의 매체로 화폐를 만들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의 디지털 화폐는 그냥 돈인 것이죠. 리브라의 경우 리브라 자체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돈으로 바꿔야 되죠. 이리디움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전자화폐가 시작이 되면 가장 먼저 사용될 것이 틀림없이 인터넷상의 거래일 것입니다. 전자상거래에서 제일 먼저 사용이 되겠죠. 중국의 전자상거래의 페이먼트, 지불은 절대 비율이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중국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시장을 살펴보면 알리페이의 시장 점유율이 53%, 텐센트의 시장 점유율이 39.8%, 약 40%죠. 그러니까 이 두 회사가 93%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회사를 통한 거래 액수는 엄청나죠. 한번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2018년도 3, 4분기에 중국의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회사가 거래를 해준 그 규모는 43조 위안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1년에는 4분기가 4개가 있으니까 43조 위안의 4배를 해보면 약 170조 위안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한국 돈으로 치면 3경 뭐 이런 숫자가 되니까요.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죠. 계산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거래 액수가 3경 원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1년에 300일이 있다고 치고요. 그러면 오늘 구매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오늘 저녁에 해당 기업에게 돈을 지불했다면 물론 잔고는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불받은 돈을 다음날 하루 후에 기업에게 지불을 했다면 잔고는 100조가 되는 거죠. 한국 돈으로 100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기 정기 적금을 100조 원어치를 든 것과 똑같죠. 그러면 은행에서 최소한 뭐 3% 이자는 주겠죠. 그러면 이자만 3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전자상거래를 한번 해보시면 실제 돈을 받는 거는 이달에 판매한 금액에 대한 돈을 그 다음 달 뭐 20 며칠 이런 정도에 한 번에 합쳐서 지불을 받게 됩니다. 또 타오바오 같은 경우에는 2달, 석 달 후에 주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60일 후에 받는다고 해보죠. 그러면 은행 잔고는 하루의 은행 잔고가 100조가 아니라 6천조가 됩니다. 그러면 6천조라는 돈을 장기간 적금을 놓게 돼서 한 3% 정도의 이자를 받는다고 치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이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큰 돈을 벌고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 중국 체계에서 부민간 민영 회사가 너무나도 큰 규모의 돈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계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국무원에서 조치를 합니다. 인터넷 금융 리스크
관리 실시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를 해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어로는 불해난 풍险专项政治工作实施方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발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알리바바나 위챗은 자기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통해서 받은 고객의 돈을 일단 자기가 보관을 할 수 없고 인민은행이나 인민은행이 자격을 부여한 상업은행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금된 고객의 돈은 1원 한 푼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한 이자는 1원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여러 은행들의 여러 계좌에 아마 분산으로 수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관리가 골치가 아프다면서 인민은행이 지정하는 몇 개의 계좌 안으로 다 돈을 몰아서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는 더 이상 재미를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인민은행이 자격을 부여한 상업은행들이 녹아나는 것이죠. 사회주의 체계하에 너무나 커진 민간 기업가의 비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리바바에 대해서 또 마윈 회장의 퇴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소문이 많죠. 본인이 원해서 퇴진한 게 아니라는 등 회사를 뺏겼다는 등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일단 알리바바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많은 한국 분들이 중국 사람들이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고 마윈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장사를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윈같이 되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중국의 많은 서민들 그리고 좌경화된 사람들은 알리바바나 마윈을 싫어합니다. 알리바바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아닙니까? 그리고 주주의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알리바바라는 기업은 중국의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벌어서 미국의 배부른 돈 많은 자본가들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마치 중국 사람들이 삼성이 한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과 보호 속에서 성장해올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것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알리바바의 지분 구조를 보면 34.4%가 일본 소프트뱅크 지분이고요. 22.8%인가가 야후의 지분입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야후 재팬의 지분입니다. 이 두 지분을 합치면 57% 정도 돼서 그렇게 보면은 알리바바는 일본 기업이죠. 더군다나 마윈의 지분은 8.9% 정도에 불과하고 31.5%가 개미들 지분으로 흩어져 있는데 이것이 나스닥에 상장돼 있으니까 중국의 지분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은 소프트뱅크나 야후의 투자를 받을 때부터 이 두 회사가 경영에는 관여를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어그리먼트를 맺었고요. 나스닥에 상장할 때도 무의결주라는 형식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경영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 것이죠. 거기에도 이제 안심할 수가 없었던지 가장 핵심 기능인 알리페이 기능은 따로 떼서 자기 개인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절대 지분을 갖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던 거죠. 사실상 알리바바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알리페이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동영상에서 알리바바 그룹의 소유권이 넘어갔다 어쨌다 5명의 익명의 사람에게 넘어갔다 할 때도 이 알리페이의 지분의 양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알리바바나 마윈 회장은 중국 공산당하고는 잘 지내는 모습보다는 갈등의 모습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과의 관계가 친밀하다 하더라도 주로 상해방과 친밀한 관계였죠. 그러다 보니 현재의 중국 공산당에게 매우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텐센트의 마와텅 회장하고는 좀 스탠스가 많이 달라 보입니다. 마와텅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협조를 했죠. 어찌됐든 공산당에 아주 협조적이었던 텐센트이던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공산당과의 관계가 텐센트보다는 좀 멀어 보인다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이든 이 두 페이먼트 시스템은 소문에 의하면 이미 중국 정부가 소유하는 회사로 변했다고 하죠. 또는 중국 공산당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의 새로운 디지털 화폐를 실시를 하겠다는 그 시간이 어째서 11월 11일 광군제인가? 제가 생각할 땐 이렇습니다. 광군제가 되면 손님을 끌기 위한 많은 프로모션, 많은 특혜 상품이 나오죠. 그래서 시작한 지 몇 초 만에 다 팔리고 매진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군제가 가까이 오면 중국의 특히 아줌마들이, 여성들이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미리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그 광군제가 시작된
도입되기 얼마 전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서 막 그 주문 내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가능하면 고성능의 컴퓨터.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여의 땅 할 때 막 리턴 키를 쳐서 자기가 평소에 원했던 제품을 구매를 하죠. 이때 관건은 속도입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 하는 얘기에 의하면 새로 도입되는 디지털 화폐의 경우 그 퍼포먼스, 그 속도가 이전의 알리페이나 위챗의 처리 속도보다 몇 배 내지 10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평소에 사고 싶었던 제품을 싼 가격으로 사고자 하는 중국 아줌마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들 이 중국 정부가 새로 도입하는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 정부는 하루에 수억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아마 광군제 몇 번 지내고 나면 중국에서 전자상거래하는 사람들은 아마 모두 다 이 중국 정부의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해서 돈이 돌기 시작하면 인민은행은 지속적으로 상업은행으로부터 현찰을 받고 디지털 화폐를 내주고 이런 식으로 화폐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디지털 화폐를 점점 비중을 높여가겠죠.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는 중국 정부가 누가 소유했는지, 누가 그 돈을 받았는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이게 100% 추적이 되고 모니터링이 되니까 말이죠. 숨어있는 돈도 다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할 것입니다.